기존 예산 4조 5천억 원을 여기서 더하면 총 19조 5천억 원의 재난지원금이 결정이 되게 되는 건데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추경 편성은 불가피한 조치라 하더라도 국가 채무의 급격한 증가 속도는 우려스럽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원시장인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 연결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수원시장 염태영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당청협의 과정에서 좀 진통이 있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19조 5천억 규모의 이제 절충안을 마련했다고 보이는데 이 정도 재난지원금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마 극심한 피해를 받은 많은 분들께 그에 상응하게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총액보다는 그 누구에게 지급됐는가, 이를테면 3차 재난지원금에 비해서 200만 정도 더 늘어난 690만 명이 지원을 받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도 이전보다 훨씬 늘어나고 두텁게 하려고 했다 하는 것만큼은 이해를 받고 싶죠. 근데 이번에 지원 대상 범위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이런 이제 설명을 내놓고 있는데요. 예. 형평성 논란도 좀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노점상이 포함된 걸 두고 일부 자영업자들이 세금 부담도 적고 임대료 같은 고정비 지출도 없는 노점상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반대 목소리를 또 일부 내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늘 이제 어려워진 분들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그런 논란은 아마 적지 않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분들이 힘들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네. 형평성이라는 잣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포용성이라는 가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초유의 고용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청년이나 여성, 중장년층을 위해서 긴급 고용대책으로 일자리 27만 5천 개도 이제 만들겠다라는 점을 밝혔는데요. 예. 기존의 고용대책의 경우에 아르바이트 위주의 공공근로가 많았다. 이런 야권의 지적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좀 뭔가 방식적인 측면에서 다른 방식의 어떤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청년, 여성, 중장년 3대 계층을 대상으로 그 긴급 고용 대책 일자리 27만 5천 개를 창출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모두 직접적인 일자리 사업은 아니고 정부가 인건비 전액을 부담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은 14만 8천 개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숫자는 민간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 장려금이라든지 여성 청년들의 그 직업 개발 능력 개발하는 거, 또 구직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 또 창업 지원 사업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정부가 인건비 전액을 부담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은 현재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하신 대면 서비스업 또는 임시 일용직 종사자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일자리 사업을 편성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방역이라든지 안전 또 보육 이런 꼭 필요한 그 일자리지만 민간에서는 만들어지지 않는 일자리 이런 것들을 이번에 만든 거거든요. 어쨌든 그 아르바이트 위주의 공공근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상황에 적합한 일자리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그 야권에서 지적하는 목소리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이제 19조 5천억 가운데 국채 한 10조 원 정도를 좀 추가로 발행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국가 채무가 너무 증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이전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나왔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이번엔 또 재난지원금 규모가 크니까 그런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에 이제 그 10조 원 가까이 더 발행하게 되면 국가 채무 규모가 GDP 대비 48%가 돼서 지난해보다 한 8%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사실 그 채무 증가 속도가 이례적이다 하는 점은 동의하죠. 네. 그렇지만 OECD 전체 국가들의 그 평균 수준 100%가 넘는 수준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아직은 그래도 안정한 OECD 국가 중에서는 안정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은
정말 1세기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 상황 아니겠어요? 이런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이례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그만큼 반드시 국민 누군가가 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 예. 일종의 이제 증세 문제를 언급을 한 거 아닌가도 싶거든요. 뭐 해석을 하기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증세는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렇게 채무가 늘어나면 뭐 앞으로 복지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증세 논의가 예. 시작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지금 이제 국가가 지금 증세에 관련된 논쟁은 사실은 이번 제4차 재난지원금과 관계없이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겪게 될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저부담, 저복지 사회가 현재 우리 사회라고 그러면 앞으로 중부담, 중복지 사회로 가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거쳐야 될 과정이 이제 증세 논쟁입니다. 네.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제4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얘기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사회가 꼭 한 번은 겪고 가야 될 복지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증세 논쟁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 과정 이것은 꼭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이럴 때 증세를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게 하려면 국민들이 더 내는 만큼 무엇을 더 혜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 명확한 플랜 이런 것들을 국가가 제시하고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그럴 때 증세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증세를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의당에서 이제 그런 개념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이럴 때 지금 국민들이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국가 재정이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 아니냐.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한테 재정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지금 공평하게 만약에 세금을 올린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많이 이 타격을 입지 않은 부자나 좀 소득이 많은 사람들한테 조금 세금을 늘린다거나 이런 방식을 한시적으로 선택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예. 한편으로는 지금 분명히 부자 과세 이런 얘기는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래야만 이 위기를 넘기는데 국가 채무보다도 그런 방법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전 국민 재난 지원을 요청하는 분위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는 어차피 양립하고 또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어서 사실은 필요한 논의긴 한데 지금 시점에서 증세를 하고 그것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고 이런 것은 우리 사회 갈등 구조를 더 크게 키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증세 논의는 언제 어느 타이밍에서 꺼내야 되는 겁니까? 아마 우리 사회에 대한 복지의 수요를 좀 더 혜택을 더 확대시키고자 하는 많은 요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도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이 코로나가 진정되면 그런 일은 우리 사회가 한번 꼭 겪고 또 합의를 해 나가야 될 과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차기 대선 때 대선 후보들이 꺼내야 될 문제라고 혹시 보시나요? 예, 어떻게 보면 시점으로 보면 그 정도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저부담하면서도 복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을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게 가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중간 단계로 중부담, 중복지 사회로 가기 위한 것이 필요한데 그럴 때 저부담이 아니라 중부담이라는 수준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하고 그때 국민들이 무엇을 얼만큼 복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합의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권의 반응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선거용 추경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예.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선거하고 또 맞물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제4차 재난지원금 이번에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니 매표행위니 이렇게 하면서 정치 공세를 했고 그런데 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지원을 또 주장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또 지금은
저 선거를 앞두고 정쟁으로 돌변하고 이래서 저로서는 두 얼굴의 정치행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 제4차 재난지원금이 이전에도 보면 늘 또 그런 주장을 하다가도 또 예산심에 직접 들어가다 보면 야당 주장이 또 상당 부분 반영되면서 또 절충되거든요. 네. 저는 그게 또 정치의 일반적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매표 행위니 이렇게도 공격하지만 사실은 민생 대책을 중단하라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예산 논의에 들어가면 야당도 국민의힘도 이해를 하고 상당 부분 협의에 들어가서 보다 혹시 이 설계 과정 중에 빠졌을 그런 사각지대나 또 보다 두텁게 해야 될 부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또 어느 정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이제 보수 야권에서 주장하는 내용 하나만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지금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동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도 그렇고 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올해 예산이 500조 훨씬 넘는 예산 아닙니까? 예. 예산 안에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서 최소한 국채 발행을 좀 가급적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목소리를 또 내놓기도 했잖아요. 그게 안 되는 겁니까? 사실은 이번에 19.5조 예. 이 안에도 사실은 국가 채무 발행을 이제 10조 정도를 하고 네. 기정 예산도 또 상당 부분 쓰지 않습니까? 네. 저는 지금 이제 논의 과정 중에 그런 것이 생산적으로 협의될 수 있으면 이후에도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국채 발행 액수를 줄이는 방안으로 기존의 예산에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만드는 방식으로. 기술적인 대안을 만들고 협의하면 네. 그런 걸 얼마든지 또 논의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협의를 하면 20조 원을 넘을 수도 있다. 추경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그 안까지 지금 당에서는 보고 있는 겁니까? 예,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도 여야 협의 과정 중에 일부 새로 생긴 항목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듯이 이번 이제 4차 재난지원금도 기조가 더 넓고 더 두텁고 더 신속하게 한다 이건데 이제 국회 심의가 저는 더 신속하게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정책적 목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더 이상 논란으로 발목 잡히지 않고 또 신속 집행으로 진행해 주기를 바라고 그런다면 현재 논의 과정 중에서 사각지대 발생에 대해서 아마 더 여야가 합의하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부 차원의 추경안이 이제 국무회에서 의견이 된 건데요. 오는 4일 이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돼버리면 국회 논의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정부가 예상하는 것처럼 3월 말쯤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거나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시기상으로 보면. 지금은 이제 오늘까지로만 보면 여야 합의로 이제 4일 날 내일 모레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5일 정세균 총리의 시정연설이 있고 그것까지는 일정이 합의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국회 제출된 2주 후인 18일 날 추경안이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진행되는 거고요. 예. 그거면 이제 그 일정에 대해서는 이제 여야 원내대표 간의 의사 일정 합의가 관건이긴 하지만 야당이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심각한 민생의 위기 문제 속에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회피하거나 거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3월 말 안에 상당 부분 버팀목 플러스 자금 이런 것들이 집행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야권에서는 선거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면 4월 7일이 지나서 지급하는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급하는 안은 어때요? 그렇게 해서 기대를 갖게 하나 받으나 하게 무슨 차이가 있겠나 싶은데 일단 저로서는 하루라도 위기강을 건너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재난지원금 지급 외에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제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있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는 지금 본격적으로 얘기가 안 나와요. 그 논의는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저로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것이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정부가 법적으로 손실보상이라는 말에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손실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게 사실상 가능하냐 하는 것에 대한 물음이죠. 거기에 대한 아직까지는 어렵다고 보는 거고요. 이를테면 영업 감소분이 네. 방역에 따른 조치로 인한 피해냐 아니면 경기 침체나 다른 요인에 의한 거냐 이걸 구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강제 업종 여는 것을 중지시켰거나 제한시킨 경우에는 정부 방침을 따른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민주당은 손실보상 관련된 의원 입법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송갑수 의원 같은 분은 대표 발의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네. 이것은 이제 정부가 의무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해서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부분은 지급을 하자 하는 취지로 넣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제 당은 이런 차원이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라는 관점에서 이런 것이 좀 제도화되고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정부의 실제적으로 이런 것을 실시할 때 따르는 어려운 점과 네. 또 정치에 있어서 당연히 알겠습니다. 해야 될 일에 대한 의견들이 충돌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접점을 알겠습니다.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여기서 1부 순서는 마무리하고요.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